2022년 최동훈 감독이 사이파이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작품과 함께 본인의 야심을 뽐내니 모두들 대작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과 함께 관객수 150만 명이란 결과물만 남겨버렸습니다. 과거 넷플릭스 승리 후 역시 화려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만족시켰지만 낡은 이야기 작법이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사이파이 영화는 거대한 대작, 즐거운 오락거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이파이 오락 영화를 즐길 줄 아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긍정할 수 없습니다.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의 박한 나루 중 하나이며 마블민국이란 타이틀 무색하게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역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은 결정된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영화들의 관객수를 비교해보면 듄 150만 명,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30만 명, 로그원 100만 명,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90만 명,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50만 명, 스타트랙 다크니스 160만 명,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파이 중 특히 우주 활극에는 더욱 박한 편입니다. 즉 우주 활극 장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완성도와 별개로 외계인은 평균 관객수를 달성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이파이 영화를 장르적으로 너무 가볍게 보는 한편 규모적으로 무겁게 보는 편입니다. 상업영화라 할지라도 주제의식을 남기려는 사극이나 느와르에 비해서 사이파이는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이파이를 VFX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영상 포트폴리오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 사이파이를 장르적으로 약간 무겁게 바라보는 동시에 규모적으로 가볍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손익분기점 같은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를 이루지도 못하고 시장의 축소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에 100억 원 가량의 거대 자본을 들인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커다란 도전작의 실패는 그 장르 자체의 침체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외계인의 흥행 실패 역시 사이파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거대 자본이 필요하며 수준 높은 VFX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텍스트만으로 사이파이를 찍을 수 없을까요? 사이파이는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는데 우화처럼 가장 유용한 도구이며 오히려 오락영화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작가주의 영화에서 사용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작가주의 영화들이 커다란 흥행 성적에 목적을 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작가주의 영화가 저예산인 것도 아닙니다.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부와 덩컨 존스의 더문 제작비가 얼추 비슷한 점을 생각한다면 사이파이 장르의 문제가 예산뿐이라는 것은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보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솔라리스나 스토커를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특수효과가 아닌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토커를 보면 사이파이라는 것을 망각할 정도로 어떤 미술이나 특수효과가 없습니다. 오로지 외계에서 발현된 미지의 공간, 구역이란 설정만으로 사이파이라고 규정 지을 뿐입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설정만으로 충분히 사이파이를 만들 수 있으며 특히 구조 영화일수록 이러한 것들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령 홍상수의 탑처럼 공간적인 측면에서 혹은 장르의 경주처럼 시간적인 측면에서 변주를 주는데 이를 사이파이로 대입하자면 다중우주로 볼 수 있고 시간여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영화계가 사이파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영화는 사이파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이파이에 커다란 영향을 준 작품 스토커입니다. 아무래도 역시 이 영화의 핵심은 구역일 것입니다. 스토커의 집, 술집, 구역, 술집 스토커의 집으로 여정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 거울처럼 영화 자체가 반으로 포개어진다는 느낌도 듭니다. 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며 구역을 갔다 오는 것으로 스토커의 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솔라리스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영화를 알기 위해서 구역을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스토커, 스토커의 아내, 스토커의 딸, 교수, 작가인데 스토커의 아내와 스토커의 딸은 초반, 후반만 잠깐 등장하고 주로 스토커와 교수, 작가 3명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야기는 마치 3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들도 결국 구역을 설명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러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구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토커의 아내는 왜 등장했을까? 스토커의 딸은 왜 초능력을 쓸 수 있게 되었을까?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주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해보고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초반에 자막을 통해 외계로부터 무엇인가 떨어져 생겨났다고 구역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 구역이 어떤 곳인지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타르코프스키의 영화의 특징은 늘 전 작품의 영향을 받아온 것인데 구역도 똑같이 전 작품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럼 스토커와 같은 사이파이 작품 솔라리스를 봅시다. 솔라리스 역시 미지의 구역을 탐험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을 보면 솔라리스일 경우 인간이 지구를 떠나 미지의 영역으로 간다는 이야기이고 스토커일 경우 미지의 영역이 지구로 떨어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미지의 영역이 지구로 왔을까요? 스토커 초반에 작가가 어떤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며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미스터리가 없다. 철통 같은 법칙만 존재한 못 견디게 따분한 세상이다. 버뮤다 삼각지대도 없고 UF도 없다. 삼각형 ABC와 합동인 A-B-C만 있을 뿐.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헤겔의 절대 정신과 기독교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플라톤의 이데아에 거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데아는 완전 무결한 모든 것의 본질로 모든 것의 이상향입니다. 아무리 정삼각형을 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정삼각형을 그릴 수 없습니다. 오차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관념 속에는 완벽한 정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정삼각형을 떠올려 그릴 수 있는데 그 관념 속에 있는 정삼각형이 바로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헤겔도 인간은 정반합을 통해 절대정신, 즉 이데아에 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지의 자연현상도 결국 밝혀질 진실,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고 어떤 사회 문제가 들이닥친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타르코프스키는 작가의 입을 빌려 이런 이데아를 우리의 이상향으로 두는 것에 반대합니다. 해결의 절대정신은 미스터리를 제거하고 버뮤다 삼각지대나 UFO 같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파괴합니다. 흥미를 이끄는 버뮤다 삼각지대도 단순한 삼각형으로 만드는 따분한 세상이란 것입니다. 작가는 말을 이어나갑니다. 중세시대의 삶은 재미가 있었지. 모든 집에 수호정령, 교회에는 신이 있었어. 과거에는 알 수 없는 현상을 종교에 빗대어 설명을 했습니다. 수호정령과 같은 기복신앙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듯한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마음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복신앙이라고 믿었던 현상들이 단순한 물리법칙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판명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받았던 안정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타르코프스키는 이런 절대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도 이런 이데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역시 완전 무결한 최선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르코프스키 입장에서 그런 완전 무결한 최선의 세계 역시 절대 정신처럼 도형의 합동에 불과하다면 결국 모든 것이 정지된 딱딱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화 솔라리스를 보면 솔라리스 행성이 등장인물의 무의식을 스캔하여 물질로 구현합니다. 이는 관념 속에 등장하는 아내 하리를 똑같이 재현하는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솔라리스가 천국처럼 묘사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타르코프스키가 왜 미지의 세계 구역이 외계에서 지구로 내려왔는지는 솔라리스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려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타르코프스키가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 이상향은 무엇일까요? 작중 1시 6분 43초에 노자의 도덕경 76장을 나레이션을 통해 들려줍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전 작품들과 다르게 노자의 도덕경은 이질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타르코프스키가 동양어 전문 학원에서 2년간 공부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동양 사상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역은 물의 이미지가 강한데 물은 끊임없이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돌이 있다면 돌을 비켜가고 벽이 있다면 벽을 넘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성질은 마치 시간과 같으며 이데아처럼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노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물인 것처럼 타르코프스키에게 이상향은 이데아가 아닌 물인 것입니다. 타르코프스키가 사랑하는 러시아도 완전 무결한 이데아처럼 관념 속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나 강력한 국가가 아닌 연약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러시아 민족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타르의 멍해로 고통받았을지언정 매서운 추위의 자연 환경 속에서 사회주의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와 격동의 역사 속에서 탄압받고 짓밟힌다 하더라도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생명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타르코프스키에게 이러한 평범한 사람이 가지는 생명력이야말로 그의 이상향, 물이란 이야기입니다. 구역으로 가기 전 화면 필터는 칙칙한 세피아 톤이었습니다. 마치 생명력이 없고 모든 것이 죽어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경찰이 돌아다니며 건물은 폐허로 남아있고 모든 경계선이 철조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면 총알이 빗받치니 가도 되는 곳, 가면 안 되는 곳이 정해져 있는 죽은 공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구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필터는 컬러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풀과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을 죽이는 전차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건물들은 연약한 풀들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는 도덕경에서 이야기했듯이 유약하고 연약함이 곧
새 생명의 신선함이니 강건한 것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구역에 도달하기 전 세피아 공간에는 경찰과 총알이란 죽음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야 경계선이 정해진 생명력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역은 타르코프스키의 이상향인 생명력이 있는 연약한 공간입니다. 그 구역의 선택을 받은 스토커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구역에서 길을 잃고 구역이 만들어낸 함정에 걸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향을 설명하기 위한 구역의 이런 함정은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구역은 생명력을 의미한다면서 왜 죽음이 존재하는지, 구역 밖의 총알과 구역 안의 함정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 의문점은 소원을 이뤄주는 방과 따라오는 개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